YTN 뉴스 FM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와 또 4부에서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새로운 산업이 생각나시겠죠. 로봇이 사람의 노동을 대신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일자리를 빼앗기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앞서게 됩니다. 반면 할 수 없었던 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다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놀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을 거란 행복한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빠른 변화를 어떻게 따라가고 적응할 수 있을지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필요한 건 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쳤고 지금은 대중을 위한 강연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인문학자 김경집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유명하신 스타 강사분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교수님 그 나이 들매의 즐거움 예. 이런 책을 쓰셨습니까? 이 책은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10년이 넘었죠. 예. 한 3, 4년 됐습니다. 그 저도 그렇고 청취하신 분들도 그렇고 나이 듦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것 같은데 예. 나이 듦의 즐거움 어떻게 역설적 표현 같기도 하고 역설적이기도 하지만 예. 사실은 제 나이를 누리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보통 우리는 잘할 때는 좀 나이 더 먹어 보이고 싶어 하고 그렇죠. 예. 나이가 들면 좀 깎고 싶어 하고 그렇죠. 예. 결국 제 나이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에 맞게 사는 게 제일 즐거운데 그거를 못하면 나이 드는 게 서럽고 두렵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어떨까요? 지금 제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예. 제 나이 다움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패기도 있고 노련함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네. 의무의 삶은 이제 거의 다 했으니 이제 권리의 삶을 마음껏 누릴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제일 좋은 나이 아닌가요? 좀 두렵기도 해요.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운동도 안 하고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예전만큼 몸이 안 따라주는데 이런 생각들. 주변에서 이제 퍽퍽 쓰러지면 예. 이제 더 실감나죠. 예, 예. 그런 걱정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항상 한쪽 마음 가슴 한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러니까 하루에 뭐 저도 그거 잘 안 되는데 예. 제일 먼저 운동부터 하고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또 안 되니까. 예. 예.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해서 꼰대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요즘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젊을 때도 뭐 어른들보다 그러고 불렀는데 그럼 뭐. 그 꼰대를 즐기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건 즐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꼰대라고 하는 말이 그냥 객관적으로 인생 선배라는 뜻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뭐 그 옛날 얘기 자기 살아온 얘기만 무한 반복하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꼰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니어답게 뭐 이런 정도가 되면 모를까 꼰대 같은 말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흔히 나이 먹으면 말은 조금 줄이고 예. 지갑은 열고 예. 그 말 맞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보수화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진보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거를 보고도 비겁하게 사는 거 많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CEO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루에 12번이라도 저 두들겨 패고 사표 내고 나가고 싶죠. 그렇죠. 근데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비겁해져요. 그런데 게다가 우리는 살아오면서 의무의 삶에 대해서는 지독하게 배웠어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권리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부터 전체 과정 다 털어서 노동의 권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우리 다 노동하고 살잖아요. 예. 근데 노동의 권리 안 가르쳤어요. 만약에 내 노동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어떻게 비판하고 저항하고 맞서 싸워서 그 권리를 되찾아야 되는지 이런 거 안 가르쳤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권리의 삶을 어떻게 살 줄을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만약 은퇴할 때쯤 누가 나를 뭐 해고한들 게 뭐가 겁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시니어들이야말로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용감해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저도 모르게 수동적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학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니까. 근데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도 되는 나이가 되는 게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20살 혹은 25 뭐 이랬을 때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 뭐 공부는 열심히 하니 대학교는 어디 갔니 직장은 있니 뭐 모델래 뭐 이런 얘기들 참 듣기 싫었는데 지금 제가 40대 중반이 돼서 그 어린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뭐 어떤 누구는 우선은 예.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내가 무슨 책을 읽었으면 요새 뭐 보는 책 있냐? 뭐 감명 깊게 읽은 책 뭐 있니? 뭐 이런 거를 물어볼 텐데. 내가 그건 만약에 책을 읽고 있다면. 예. 그다음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예.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어때 서구 사회도 그렇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나이가 괜히 들어가면 이러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서구 사회도. 나이가 들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공부를 안 하면 옛날 거밖에 없는데 옛날 얘기를 하니까 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옛날 얘기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얘기가 뭐 너 공부 잘해 요새? 뭐 어디 취직할 생각이야? 예.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는 뭘까요? 독서도 있을 테고. 내가 살고 있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예. 시대 정신이 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 시대 정신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누구나 미래를 살아가잖아요. 그 미래의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방안도 좀 모색해보고 누군가와 함께 할 필요가 있으면 연대도 해보고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해주실 얘기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문학적 비평, 사고의 혁명 뭐 이런 내용인데요. 예. 일단 4차 산업혁명 뭐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합니다만은 잘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4차 산업혁명 그러면 무지 오래된 얘기처럼 생각해요. 예. 이거 불과 3년밖에 안 된 얘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2016년 1월에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인 포럼을 할 때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의장이 예. 자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천명한 데서 시작된 거예요. 예. 흔히 어떤 착각을 하냐면 1차 산업혁명 그러면 농업혁명, 그렇죠. 2차는 산업혁명, 예. 3차는 정보통신혁명, 그리고 4차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건 1980년도에 엘빈 토플러가 쓰던 제3의 물결의 세 가지 물결이에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 거의 안 들어봤어요. 2012년도에 제레미 립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립킨은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이고 예. 대표적인 아이템을 꼽아라 그러면 전기기관이에요. 예. 그건 뭐 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언제든지 딱 알겠어요. 예, 2차 산업혁명은 공장이 아니라 일상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전기, 교통 대표적인 아이템 뽑아라 그러면 세탁기예요.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와 21세기를 거쳐서 있는 건데 기존의 정보통신혁명에 뭐 AI, 뭐 ICT 이런 게 예. 모든 게 지금 진행 중인 걸 예. 얘기를 하는데 책을 읽은 사람 말고는 이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읽은 사람 별로 없어요. 슈밥이 거기다 그냥 하나 얹어서 4차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다보스 포럼은 국제적인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다 퍼진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이게 특징이 뭐냐라고 물으면 딱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연결성 그리고 초지성. 예. 그 초연결성은 뭐 장벽 없이 다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초지성은 뭐 우리가 알파고에서 본 거예요. 근데 초연결성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연결의 매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치가 증대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연결이 되려면 수직적인 경우는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수평적인 조직, 수평적인 사회가 됐을 때 연결의 매듭이 많아지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성찰을 해야 되는 게 과연 우리가 수평사회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뭐 이런 기계와 저런 기계가 합쳐서 이런 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무슨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몇천만 원 초청비를 줘야 불러올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포럼을 해요. 주체가 언론이고요. 그 언론사 돈 없잖아요. 그 돈 누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후원사가 돼요. 예. 기업들이 내요. 그러니까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소비되는 방식은 기업을 위한 기업에 의한 담론 구조로 되는. 그래서 철저하게 자본 위주의 그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런 점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런 쪽 측면만 자꾸 보니까 기대보다는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하는 공포. 예.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 그게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을 해서 과학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인문학적 분야도 한번 생각해보고. 예. 왜냐하면 그게 시대 정신과 미래의제의 연결 고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린 이런 거예요. 제4차 산업혁명 그러면 과학자만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엔지니어나 예. 미래학자나 딱 그것만 떠오르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할 텐데, 4차 산업혁명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 같은 걸 거예요. 뭐 AI 같은 로봇이 다 우리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닌가. 지금 보면 일본에서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같은 데서. 이미 그러고 있죠. 이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가면은 다 한꺼번에 계산이 다 돼버리고 또 식당에 가도 각자가 다 주문을 알아서 하고. 요새 강남 가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걱정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건 일종의 팩트예요. 요즘은 팩트 플리스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이미 목격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10명이 일하던 작업장에서 AI와 로봇이 들어오고 아직 제4차 산업혁명 결과물도 언급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2명이면 충분히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고 심지어 생산량, 이익도 2배로 늘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팩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린다면 앤드류 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 그 책이 아마 그 사실을 가장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 명제를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8명 나가야 되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의도하는 바가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서바이벌 게임에 내몰리는 거예요. 생존 게임에. 예. 내가 그 안 쫓겨난 2명에 속하려면 내 고용을 결정하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 틀을 좀 끌고 가는 건데 저는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8명을 왜 내쫓아야 되죠? 우리가 지금 주 52시간 가지고 중리산이 그래요. 그래요. 근데 유럽은 30시간 미만이에요. 우리가 유럽에 50년 뒤져서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동시대를 살아요. 예. 그리고 그동안 50시간 넘게 일하면서 그 이익은 도대체 어떻게 했냐고요. 그 시간을 줬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다가 이익은 이익대로 다 누리고 이제 와서 52시간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 이건 진짜 치사하고 비겁한 거거든요. 기계가 들어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2명이 일을 하면 이 8명은 좀 쉬면 되죠. 예. 돌아가면서 일하면 되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30년의 목표가 15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렇게 놀기만 해도 되나? 그게 아니라 노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재교육도 해야 되고요. 예. 그야말로 무슨 첨단 지식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진 않아요. 가르칠 시간도 없고 지식도 배워야 되고 놀 줄도 알아야 되고 쉴 줄도 알아야 되고 책도 좀 읽고 자기 삶에 좀 충실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영감도 생기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확대 재생산을 자본을 재투자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생산했을 때 그 2가지 담론이 의제를 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는 그러면 이 10명을 2명이라고 8명을 어떤 방식으로 재교육하고 재충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지금까지 안 해봤으니 이 구성을 잘 짜야 된다라는 담론이 나와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이익이 2배가 늘었을 때 처음에 AI 도입하고 이런 비용을 낸 사람과 거기에 새로운 어떤 노동 가치를 부여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거냐. 그 분배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 논의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자 이제 둘밖에 안 쓸 거니까 8명 나갈 준비해. 예. 너 안 잘리려면 나한테 잘 보여. 예. 이런 협박에 가까운 담론은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다시 부의 편중 문제, 복지 문제, 분배 문제 이것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수님하고 저하고의 짧은 대답은 여기서 일단 좀 마무리하고요. 교수님께서 생각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라고 했는데 혁명의 시대에 필요한 사고혁명 지금부터 짧은 예. 우리 김경직 교수의 강연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지금은 ICBM의 시대입니다. 보통 ICBM 그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생각하는데 ICBM은 첫 번째는 IoT 즉 사물 인터넷이고 C는 클라우드, B는 빅데이터, M은 모바일입니다. 이때 말하는 모바일은 디바이스 즉 도구나 기구를 말하는 모바일이 아니라 모바일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형태가 없어요. 어떤 물질적인 형태라든지 가시적인 형태가 아니라 비형태적이고 어떻게 따지면 정신적 가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의 시대에 여기에 맞는 사고가 우리에게 되어 있느냐? 불행히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전체는 속도와 효율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교육도 삶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져 왔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을 잠깐 돌아보면 1997년 IMF 체제 그거 왜 당했죠? 서민이 낭비해서 노동자가 게을러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 속도와 효율의 시대가 20세기 후반에 이미 종말을 고했는데 우리는 20세기 후반에 속도와 효율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 63년도에 개인소득 87달러에서 만 30년 만에 OECD에 가입한 전무후무한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에 취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원샷 원킬 된 게 IMF 체제입니다. 아주 가혹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갑자기 책 읽어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들, 머시멜로 이야기, 나중에 노골적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한 5년, 10년 그런 책 열심히 봤어요. 왜요? 불안하니까, 쫓겨나니까. 그래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나요? 전혀 안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물어봤어야 돼요. 아니 그런 책 열심히 보고 따라했는데 왜 안 바뀌어? 우리가 당한 고통의 원인은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에 생긴 건데 우리가 본 자기개발서라고 하는 건 거대 미국에서 온 그 미국제 자기개발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자기개발은 대부분 개인의 문제로 치환시켜버려요. 사회적 모순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가는 게 위로, 그 다음에 힐링. 근데 위로도 힐링도 사회적 위로, 사회적 힐링이 아니라 전부 다 그냥 개인의 문제로 넘어가고 말았죠. 그렇게 10년, 15년을 저는 허비했다고 봐요. 우리가 3년 만에 IMF 체제를 졸업했습니다. 그 가혹한 조건을 다 이겨냈는데 저는 좀 그 3년 만에 졸업한 것을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대견하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한 5년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3년 동안 이른바 구조조정을 열심히 했는데 하부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부 구조조정이 끝나고 어디로 옮겨가야 되냐면 상부 구조조정을 하러 옮겨가야 되는데 딱 그 타이밍에 IMF 체제를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상부의 모순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 자본이 편중되고 이익이 편중되고 양극화되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데 다시 문제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어떤 거든지 간에 분명히 기술은 진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기술, 지식, 정보 과연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린 자꾸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ICBM의 시대에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즉 섬세한 사고, 다양한 감정, 또 깊은 감각 이런 것들이 묶여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래요. 제4차 산업혁명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결과물들을 돈 주고 사면 돼요. 뭐 그게 3년 앞이든 5년 뒤든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돈 주고 그거를 뭐 도구, 디바이스가 됐든 운영 방식이 됐든 사서 그냥 소비하는 것과 그것을 어딘가에 탑재하는 게 다른데 그게 컨텐츠에 탑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ICBM이 바로 그런 컨텐츠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컨텐츠 양이 많아요. 암기만 열심히 해서 오만 것, 애만 것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거의 모든 지식이 평면적이고 직선적이어서 쓸모가 없어요. 그 지식을 입체화하고 그다음에 집단지성을 체득화하고 그러면 이미 기존의 컨텐츠가 빅뱅이 한번 일어나고 새로운 어떤 그 결과물들이 탑재가 됐을 때 더블 빅뱅이 일어나면 역사는 늘 그런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면 예전의 방식은 사라지고 일자리도 그냥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18세기, 19세기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새롭게 생겨날 게 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죠. 그 해법이 그 결과물들을 우리의 기존의 컨텐츠에 탑재를 하되 기존의 컨텐츠를 입체화하고 집단지성화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포메이션, 새로운 어떤 리셋 이것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엎고 아주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혁명의 시대에는 점진적인 변화나 개혁 혹은 진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버리는 생각은 안 하고 새로 올 것만 봐요. 뭘 버려야 될까요? 속도와 효율에 익숙한 사고방식.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창조, 혁신, 융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고의 전환.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때 우리가 비로소 제4차 산업혁명이 어떤 건지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초래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의제를 만들어낼 건지 이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나우이님께서 4차 혁명이 일어나면 빈부격차는 줄어듭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아니요. 지금 방식으로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자본하고 기술하고 특히 데이터가 딱 결부되면 이건 거의 난공불락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단 완전히 결합이 되면 이거는 지금도 우리 보잖아요. 이미 권력도 부를 어떻게 손을 못 대요. 예. 그게 되기 전에 혁명의 시대라고 하는 낡은 틀을 버려야 되잖아요. 예. 어떤 기득적인 걸 버려야 될 때 그 시기에 명확하게 선을 가르고 그래서 우리가 의제 탐색이 중요한 것은 명확하고 제대로 된 의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명제를 가지고 자기 편리한 방식으로 끌고 갈 때 어쩔 수 없이 끌려갈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데이터도 갖고 있고 그렇겠죠. 자본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전혀 바뀌진 않는다 이 그럴 말씀이고요. 거예요. 자, 정성부님께서 혁명이 괜히 혁명입니까? 고착되어 있는 것을 깨 부셔야 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회가 한 단계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한 단계 진화한다는 것도 결국은 삶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삶이 그렇죠. 변화가 돼야 혁명이 완성되는 것이고 결국은 진보적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진보나 진화도 예. 우리 통상적으로 뭐 혁신 정도까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확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건 아래가 위로. 예. 혁명이라고 한자 그대로 생명줄 바꿀 정도로 예.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버리는 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요새 정치 형태도 물론 그렇지만 그 낡은 틀, 저는 그 핵심이 속도와 효율, 그게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함몰되어 버린 모든 구조, 뭐 정치, 사회, 교육, 심지어 종교까지 예. 거기 익숙해져 있는 방식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예. 이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를 그 방식에다 맞춰서 예. 거기에 생기는 모든 이익은 거기에서 혜택받은 사람이 또 고스란히 독점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종속 관계를 더 가속시킬 겁니다. 버려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우리가 아까 IMF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IMF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가치관도 변했고요. 그 IMF 사태 이후로 조금 황금 만능주의가 더 강화된 것 같기도 하고. 웰빙도 사실은 그거 연관이 되는데요. 예. 서양에서 나온 웰빙은 그야말로 정신적인 삶과 육체적인 삶의 균형이에요.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신적인 삶이 피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얻기 위해서 웰빙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다이모니아부터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일본에서 80년대 후반에 어떻게 데리고 가냐면 일찍 고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가 들어가는 고령화되는 사회에서의 웰빙 스테이트를 컨셉을 잡은 거예요. 우리는 일본 옆에 있죠. 그래서 웰빙을 마케팅 개념으로 이렇게 차용을 해서 썼어요. 그러다 IMF가 빵 터져요. IMF가 터지면서 우리에게 준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조직에 충성해 왔죠. 예. 집은 하숙집이고. 그런데 상황이 되니까 자기네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은 나한테 다 떠넘기고 예. 보호해주지 않잖아요. 예. 속된 말로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는 나 자신과 내 가족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은 내 건강밖에 없어요. 그러니 건강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갑은 얇아졌는데 웰빙 식품의 값은 비싸거든요. 예. 근데 기꺼이 지불하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따져보면 우리는 그렇게 변형되고 이상하게 변질된 방식의 어떤 수용성을 갖고 왔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변화, 어떤 세상을 관통하고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 정신 혹은 미래 의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거나 누군가 리더라고 하는 사람한테 떠넘겨서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데 익숙해져서 그런 습성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광고 듣고 와서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는 3부에 이어서 인문학자 김경집 교수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육도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경쟁교육이었죠. 그리고 선행학습 시키면서 요즘에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몰빵이라 그러나요? 아이 하나에. 예. 그렇게 해서 선행학습 시키면서 경쟁교육을 시키는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차 혁명 시대에는? 교육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왜 교육에 매달리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예. 필요가 있어요. 상속세 걱정을 대부분 못하죠. 예. 상속세 걱정을 하는 분들은 교육 가지고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아, 그렇습니다. 물려주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얘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는 좋은 일자리, 어떤 삶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지금의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살아온 걸 비춰보면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거의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평생 가요. 예. 그러니 내가 여기에 몰빵할 수밖에 없죠. 그건 내 경험치기고. 예.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예전에는 교육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었어요. 예. 80에서 20으로 넘어가면 예. 개천에서 용 났지만 예. 지금은 어떤 현실이냐면 개천에서 용 나와요. 확률이 10%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내가 뭔가를 매입해서 이게 오를 거라고 하는 확률이 50%가 안 되면 선뜻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은 무려 12년, 16년을 수억을 계속해서 투자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삶을 보장해 주는 거는 그렇게 안 높아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 가려면 2등급은 돼야 돼요. 2등급이 11%예요. 그 대학 가서 괜찮은 일자리를 얻는 비율이 40%밖에 안 돼요. 그렇겠죠. 그럼 4.4%예요. 그 4.4% 중에도 뭐 특목고 1% 가져가고 그다음에 무슨 대도시 광역 대도시에는 교육학군에 가서 사교육 받는 사람들이 1% 가져가고 또 수시에서도 70%그 2% 가져가고 예. 그럼 보통 사람들한테 남는 거는 한 1.7 플러스 마이너스 2, 3%밖에 안 돼요. 달리 할 게 없으니까 매달리는 건데 게다가 그런 확률상 봐도 그렇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교육은 여전히 속도와 효율 방식에서 익숙해져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내가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상황이 주어지면 머릿속에 있는 거 꺼내서 쓰고 예. 문제를 풀고 예. 지금은 모르는 건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예. 매뉴얼까지 다 보여준다고요. 근데 그걸 왜 외우냐고요. 미적분 잘하면 뭐 재판 잘해요? 미적분 잘해서 무슨 뭐 수술 잘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 애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늘 뭐 배웠어? 부모 유태인들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너는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했어? 거꾸로. 그러니까 질문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운 거는. 그리고 답은 이미 누군가 정해놓은 거예요. 앞사람이. 그렇죠. 근데 질문은 내가 하는 거고요. 질문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질문은 답을 갖고 있어요. 질문한 사람이 답을 향해서 탐구해 가는 게 그게 사실 교육이에요. 아까 ICBM 말씀을 드렸지만 비형태적인 가치를 어떻게 키우느냐. 그리고 자꾸 기술적인 측면만 우리가 공포를 갖는데 기술은 어차피 내가 속도를 못 따라가고 그 기술에 줄 수 있는 혜택은 기계나 기술이 다 해줘요. 그러면 예. 그것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치가 뭐냐.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요. 이상적인 얘기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왜 이상적이라는 웃기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신은 현실을 몰라. 아까도 지금 예를 들어 김성호 씨라든지 김성호 님이 뭐라 그랬냐면 재화 생산에 사람의 쓸모가 점점 줄어들면 재화 획득에 하고 분배하는 룰은 어떻게 재확립해야 되느냐. 해본 적 없어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근로시간 줄면 벌이가 줄어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정말 그럴까요? 지금까지? 어느 한쪽 편중된 방식, 왜곡된 방식으로 분배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은 있잖아요. 예. 그 추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응하고 가장 큰 거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로가 교환할 수 있어야 되고 정치인은요. 그런 의미에서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인간들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 인간들이 예. 자기 이익에 훨씬 더 집착하고 과거 방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 자체가 이 제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할 때 좀 더불어서 바뀌지 않으면 예. 훨씬 더 그 종속의 강도는 강해지는 예. 방식이 될 겁니다. 근데 사회적 구조가 한꺼번에 바뀌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예.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회의 기득권 혹은 정치인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저는 우리 아이에게 경쟁 교육 시키지 않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학원이나 이런 것도 보내지 않을 예. 생각인데 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가 변해서 이제 15시간 30시간 일하는데 과거처럼 아이들한테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면서 공부해 하는 게 무슨 소용일까. 예. 그러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 다른 공부를 시킨다. 그런데 그때 가서 다른 집 애들은 안 그러는데 이렇게 또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는 어떤 변화를 느끼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 10년 전에는요. 나도 당신 생각에는 동의해. 이미 우리 그런 것 같아. 예. 그런데 당신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뒷감당 어떡하려고. 우리 아이만 뒤처지면 어떡해. 네. 뭐. 예. 근데 최근에 한 5년 사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좀 그 뭔가를 좀 저지릅시다. 그러니까 이미 임계점을 넘었어요. 넘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우리 교육하고 정반대되는 교육이 뭐 핀란드나 예. 독일이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 있는 저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거꾸로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살만 칸에서 시작한. 그러니까 우리 교육은 이런 거야. 나이가 같다고 해서 한 교실에 갖다 집어넣어놓고 그렇죠. 예. 다 서로 받아들이는 감도가 다른데 똑같은 진도를 같은 속도로 이해를 강요하고 학교에서 가르쳐 집에 가서 숙제해와서 검사하고 시험 보고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 건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진도를 집에서 하고 학교에 와서는 같이 모여서 답을 풀고 그 과정을 공유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이러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정말 이상적이고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예. 저는 사교육하고도 맞물려서 먼저 한번 샘플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지역에서 교육청, 구청, 학원연합, 학부모회 같이 모여서 어차피 진도를 학부모가 감당 못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이런 거죠. 나는 영어는 30분에 한 단어를 이해해요. 수학은 2시간 걸려요. 이게 다 편차가 달라요. 예. 그러면 그거를 내가 미리 학원에 가서 내가 맞는 거에 가서 미리 들어요. 각각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는 그 진도를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집단지성도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져요. 야, 그게 말이 될까? 저는 어차피 한 지역의 아이들 그 교육은 그 지역사회 공동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한 3분의 1 비용 내고 교육기관에서 3분의 1 내고 각 부모가 수혜자가 내고 근데 그것도 못 내는 사람은 소셜 펀딩을 해서 지원해 주고 예.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암기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가서 논의하고 떠들고 다른 사람 생각도 듣고 이게 모아지는 그 과정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만약에 나는 그거 위험해서 못 따라가겠어. 그럼 진도 나가는 반 따로 하나 만들면 돼요. 근데 1년 지나면 진도 나가는 반 아이들이 아마 그 거꾸로 학습하는 그 교실을 옮겨달라고 할걸요. 얘들은 훨씬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은 손못대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가능한 것들을 한번 해보자. 예, 샘플링을 예. 해서 한번 예. 해보자. 예.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나도 못했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 모시고 정치 얘기 한번 해보죠. 그 전에 마지막 끝내기 전에 짧게 교수님 책 통찰력 강의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야 하는 선거를 외면하거나 그릇된 눈으로 판단하게 되면 플라토노의 예언처럼 나보다 못한 자에게 지배되는 상황을 초대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시고 끝내도록 하죠.
당부예요. 시니어부터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요. 예. 내 손자, 손녀, 내 아들, 딸이 그렇게 사랑스러우면 얘들을 위한 세상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좀 투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절반 정도는 최소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란에 다시 대학교 때로 돌아간 느낌이다. 교수님 또 불러주세요. 너무 좋아요.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다음에 한 번 더 예. 모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집 교수였습니다.